나는 그날 처음으로 천사 사위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그가 내 통장 잔액을 훑어보며 웃던 그 찰나. 그 미소가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등골이 얼어붙었다. 아버님, 이건 제가 더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38년 동안 착하게만 살아온 사위 이도연이 처음으로 무서웠다. 처음 만났을 때 도연이는 완벽한 사위였다. 내 딸 지은이를 향한 눈빛은 다정했고 나에게 건네는 말투도 정중했다. 그의 양복은 항상 구김 하나 없었고 집에 올 때마다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다. 보약, 과일, 내가 좋아하는 카스테라. 저런 사위 하나면 노후가 든든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버님, 삼계탕 끓였습니다. 오늘은 좀 드셔야죠. 그날 처음 내 손을 잡던 그의 손길은 따뜻했다. 그 따뜻함을 나는 효심이라 믿어버렸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의 친절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었다. 내가 부탁하기도 전에 병원 예약을 잡고 청소기를 돌리고 고지서를 챙겼다. 주변 사람들은 칭찬했다. 장로님 사위는 복덩이야. 그럴 때마다 나는 뿌듯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완벽하지? 하루는 우편함에서 이상한 봉투를 발견했다. 내 이름으로 발급된 등기부등 본발급 내역이었다. 나는 신청한 적이 없었다. 그날 저녁 도연이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그 반말입니다. 요즘 세금 많이 나와요. 괜찮으시면 제가 관리권 좀 맡을까요?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의 미소가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했다. 나는 대답을 피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마. 그러자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예, 아버님 편하실 때요. 하고 웃었다. 그 미소가 그날따라 조금 차갑게 보였다. 그 무렵부터 딸이 자주 말했다. 아빠, 우리랑 같이 살자. 도연 오빠가 걱정하던데. 그 말이 이상했다. 도연이가? 내 건강 문제는 딸도 모르는 걸. 왜 사위가 제일 먼저 걱정할까? 나는 혼자 생각했다. 요즘 젊은 사람 치고 너무 적극적이잖아. 하지만 딸이 행복해 보이니 내 의심은 늘 부끄러운 생각으로 끝났다. 결국 나는 딸 부부의 집으로 이사했다. 방도 따로 마련돼 있었고 바닥엔 새 이불과 새 옷장이 있었다. 아버님은 이제 제 친아버지나 다름없어요. 그 말에 나는 감동했다. 정말 그랬다. 그런데 그의 친절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계산적이었다. 아버님,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자동이체 설정하려고요. 아니, 내가 직접 한다. 에이, 또 깜빡하시잖아요.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예전과 달랐다. 어딘가 급했다. 며칠 뒤 집에 혼자 있을 때 그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네, 아버님 명의로 바꾸면 바로 가능하죠. 그 부분은 제가 처리할게요. 잠시 침묵 후 걱정 마세요. 곧 정리됩니다. 정리된다? 무엇이? 누가? 그때 이상한 서류가 다시 내 우편함에 꽂혔다. 보험 대리 위임 관련 문서였는데 내 이름으로 발급된 기록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도연이를 불렀다. 도연아, 이게 뭐냐? 그는 놀라지도 않고 말했다. 아, 그거요? 그냥 아버님 관리 조금 편하게 하려고요. 미리 말했어야지. 죄송합니다. 깜빡했네요. 웃었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다. 나는 손끝이 싸늘해졌다.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다. 저 아이 뭔가 숨기고 있다.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그를 관찰했다. 정수리 근처에 피곤한 듯한 어두운 그림자, 주머니 속에 꼭 쥔 USB, 그리고 가끔 혼잣말처럼 내뱉던 말.
이번엔 놓치면 안 돼. 그 말이 내 심장을 얼렸다.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서류 하나를 들고 와 말했다. 아버님, 서류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관리용입니다. 무슨 서류인데? 어려워요. 믿고 찍으세요.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얼굴이 아닌 무엇이 보였다. 욕망인지 절박함인지 탐욕인지 모를 눈동자의 떨림. 나는 웃으며 말했다. 두고 가라.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날 밤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한 문장이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본인의 전 재산을 일체 위임한다. 나는 종이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 완벽함은 나를 위한 친절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기 위한 친절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울렸다. 이 사위 처음부터 계산된 놈이었구나. 도연이가 건넨 위임장을 본 그날 밤 나는 한참 동안 산책을 나갔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종이를 다시 펴들었지만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심장이 자꾸만 낙엽처럼 흔들렸기 때문이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다시 접었다가 펴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내 손이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집에 돌아오자 방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도연이가 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아버님, 주무시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뭔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무슨 일이냐? 내 말투가 날카롭게 나왔는지 그는 잠시 눈을 깜빡였다. 아버님, 그 서류 괜찮으셨죠?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너무 친절했다. 너무 부드러웠다. 마치 지금 당장 도장 찍어달라는 말 대신 달콤한 포장지를 더 씌운 것처럼. 나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괜찮다. 내일 다시 보마.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정말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차갑게 식어버린 듯한 표정을 스쳤다. 그리고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네, 아버님. 편하실 때 하세요. 그는 돌아섰지만 나는 그의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문 앞에 멈춰 서 있었다. 그 짧은 섬뜩함이 이유 없이 가슴에 맺혔다. 며칠 뒤 딸 지은이가 찾아왔다.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이상했다. 아빠, 요즘 건강 괜찮아? 나는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지은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도연 오빠가 그러는데.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또 사위 얘기였다. 아빠가 요즘 뭔가 우리를 멀리하는 느낌이래. 내가? 응. 오빠가 속상해하더라. 아빠가 자기를 믿지 않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해졌다. 날 벌써 견제하고 있구나. 내가 도장을 찍지 않자 바로 딸에게 감정 신호를 보낸 것이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내 남편 요즘 이상한 행동하지 않든? 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아빠, 왜 그런 말을 해? 오빠가 얼마나 잘하는데. 아빠가 오해한 거야. 지은이는 내 말을 끊었다. 그 순간 느꼈다. 이 집에서 가장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나도 아니고 도연이도 아니고 지은이였다. 지은이는 남편 말을 믿고 싶었고 내 말보다 남편의 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 그건 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그런 순진함은 누군가 악용했을 때
가장 큰 비극을 만들어낸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고 있을 때였다. 문틈 사이로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의 목소리였다. 아니요, 걱정 마세요. 그분 마음만 조금 더 열리면 됩니다. 제가 설득하죠. 대상은 말하지 않았지만 문맥상 그분은 나였다.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그 말투는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관리하는 사람의 말투였다. 그 순간 내 몸속 어딘가에서 한 가지 확신이 단단해졌다.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사위가 아니다. 며칠 뒤 딸이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다. 아빠, 도연 오빠 회사에서 일이 생겼어. 무슨 일? 투자 문제로 조사가 들어왔대. 딸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연이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아버님. 그는 비틀거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말했다. 아버님은 저만 믿으면 됩니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 같았다. 아니, 협박 같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믿어달라고 하기 전에 정직한 행동부터 해라.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한순간 모든 웃음이 지워졌다. 아버님도 참.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세상은 그렇게 착하게만 살면 손해봅니다. 그리고 내 쪽을 비스듬히 보며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아버님 모르셨어요? 전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그 말이 내 귓가에 칼처럼 꽂혔다. 그동안 그의 은은했던 친절, 너무 빠르게 다가왔던 배려, 내 주변을 감싸던 완벽함, 모든 퍼즐 조각이 그 말 하나로 맞춰졌다. 그는 노력한 게 아니었다. 다정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계산된 사람이었다. 가면을 쓰고 정확한 시기에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나는 그 계산의 중심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아래로 들어온 우편 한 통이 내 최종 확신을 만들었다. 은행 위임 처리 완료. 내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문서를 움켜쥐고 따뜻했던 사위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 미소가 그제야 너무나 낯설고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 완벽한 사위의 첫 균열은 실은 처음부터 있었다.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위임 처리 완료라는 종이를 손에 든 채 나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문서에 찍힌 도장은 분명히 내 도장이었지만 내가 찍은 도장이 아니었다. 도장을 만지지도 않은 날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있었다는 말이었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뒤 딸 지은이가 갑자기 찾아왔다. 평소와 다르게 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부엌으로 와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빠. 그녀의 눈이 벌겋게 젖어 있었다. 아빠가 도연 오빠한테 화냈다면서?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사위가 벌써 이야기를 돌려놓은 모양이었다. 지은아, 내 남편이 내가 말하려 하자. 지은이는 손을 들어 내 말을 끊었다. 아빠가 요즘 예민한 거 알아. 근데 오빠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면 나도 힘들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딸의 얼굴은 걱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말끝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 지은아, 솔직하게 말해라. 요즘 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게 그냥 아빠가 우리를 좀 불편해한다고. 그녀는 도연이 말한 그대로를 옮기듯 말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지은아, 혹시 위임장 얘기 들었니? 그녀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나는 그 작은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 서류, 내 남편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지은이는 시선을 피했다. 그냥 행정 절차라고 아빠가 원하신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이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눈을 떴다. 오빠가 그러더라. 아빠가 우리에게 부담 줄까봐. 미리 상속 구조를 바꾸고 싶다고 하셨다고. 그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을 받았다. 사위는 이미 딸에게 내가 먼저 원한 것처럼 말해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딸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지은아, 아빠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혼란, 두려움, 부정,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럼 오빠가 거짓말했다고? 그래, 그 말을 하자. 지은이의 얼굴이 하얘졌다. 입술이 떨렸다. 아빠 그럴 리 없어.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사람은 몰라. 너도 모르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 그 말에 딸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아빠가 요즘 자꾸 이런 말해서 나 너무 힘들어. 그녀는 도망치듯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딸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사실로 받아들였다. 아니, 내 편이 아닌 게 아니라 도연에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도연은 딸에게 내 말보다 자기 말을 먼저 심어 놓았다. 그게 진짜 무서운 점이었다. 사람을 속이는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며칠 뒤 연락이 뜸하던 도연이가 문득 늦은 밤 집에 들어왔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자마자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아버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말 한 줄에 나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움직인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 보였다. 과도한 자신감 속에 숨겨진 욕망, 잘 포장된 거짓, 그리고 무엇보다 조급함. 내가 뭘 도와? 나는 무심하게 물었다.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투자가 조금 꼬였습니다. 잠깐만 제 계좌에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뭘 말하고 싶은데.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아버님 이름으로 된 돈 있잖아요. 그거 잠시만 옮기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가슴은 완전히 식어버렸다. 도연아, 내 돈은 이미 내 계좌로 옮겨졌더라.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그 눈빛, 웃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그저 날 바라보는 빈 표정.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들켰네요. 그 한마디가 이 모든 배신과 계산의 끝을 보여주는 문장이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가면을 쓰고 있었고 지금 그 가면이 벗겨진 것이다. 나는 말했다. 지은이는 알더라. 그제야 그의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차분해졌다. 아버님, 세상은요, 착한 사람을 절대 지켜주지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의 말이 내 귀에 꽂히는 순간 나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이 사위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 딸도 그의 세계 안에 갇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 진심으로 무서웠다. 돈이 아니라 그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도연이가 들켰네요. 라고 말하던 그날 밤 이후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사위가 아니라 하나의 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가 웃으며 사라진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조용한데
이상하게 숨이 막힐 만큼 묵직한 어둠. 그 어둠 속에서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자식은 나를 끝까지 잡아먹을 것이다. 침대에 누워 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창밖의 바람 소리조차 도연이 속삭이는 목소리처럼 들렸다. 아버님, 세상은 착한 사람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그가 나를 착취하는 정당화 도구에 불과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명함집을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은퇴 전 함께 일하던 사람들, 교회 집사, 지인들이 있었다. 그중 가장 눈에 들어온 명함. 박노인 변호사. 그와는 20년 지기였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변, 큰일 생겼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재구야 와라. 와서 얘기하자.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입구에 들어서자 박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얼굴이 많이 상했네. 무슨 일인가? 나는 모든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위임장, 등기부 등본, 딸 이야기, 은행 거래 내역까지. 박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쑥 물었다. 내 도장, 혹시 집안 어디에 두었지? 서랍 안에. 사위가 그걸 본 적 있나? 있겠지. 계속 드나들었으니까. 박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 도장,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아. 나는 그 말에 잠시 숨이 멎었다. 위조라니, 도연이가? 사람이 급하면 뭐든 한다. 넌 그걸 너무 늦게 봤고. 그는 서류 몇 장을 꺼내 내 앞에 펼쳤다. 재구야, 이건 혼자 싸울 문제가 아니다. 동시에 여러 명을 속였다면 그놈은 이미 패턴을 가진 사기꾼일 가능성이 크다. 내 머릿속이 멍해졌다. 도연이가 사기꾼? 그 친절했던 사위가? 내 딸을 사랑한다던 그 사람이? 박노인은 내 표정을 읽고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이런 부류의 놈들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과하게 친절하고 과하게 도움을 주고 그러다 어느 순간 한 번에 다 가져가. 내가 지금껏 느껴왔던 모든 찝찝함이 그 한 문장에 명확히 정리됐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는 분노보다 회한이 먼저 밀려왔다. 내가 내 딸을 그런 사람 옆에 세워둔 건 아닌가.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 박노인이 말했다. 재구야, 이거 받아라. 그가 건네준 건 한 장의 메모였다. 사설 조사원 윤석훈. 이 친구, 도연이라는 놈을 이미 알고 있더라. 나는 그 번호를 들고 바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다. 윤석훈 씨 맞습니까? 난 장재구라고 합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도연이요? 예. 피해자십니까? 그 질문 하나에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예.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린 그를 잡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말에 내 등골이 서늘하게 떨렸다. 그 사람이 당신 쪽에도? 우리 쪽은 5억입니다. 그의 말투는 차갑고 단단했다. 단둘이서 해결할 일 아닙니다. 함께 움직이죠. 나는 묻지도 않고 말했다. 잡자. 며칠 뒤 윤석훈을 만나기 위해 강남의 작은 사무실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여러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그가 건넨 서류에는 도연이의 과거 회사 기록, 횡령혐의, 이상 거래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놈, 이런 경력이 있었던 건가? 윤석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미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처벌받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서류 조작과 위임장을 통해 빠져나간 겁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순간
그의 진짜 얼굴이 떠올랐다. 들켰네요. 그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다. 이 자식? 내가 그냥 당할 줄 알았지. 윤석훈은 눈빛을 좁히며 말했다. 지금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그가 당신 재산을 옮긴 USB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이 항상 주머니에 숨겨들고 다니던 그 USB. 그게 모든 열쇠였다. 그리고 그 USB는 아직 집안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조용히 거실을 살폈다. 도연은 어딘가로 나가고 없었다. 딸은 방문을 닫고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지금 멈출 수는 없었다. 서랍, 책장, 옷장, 이곳저곳을 뒤지며 숨겨놓았을 만한 공간을 찾았다. 그러다 침실 옆 서랍에서 이상한 서류철을 발견했다. 거기엔 내 이름으로 된 계좌 거래 내역, 등기부 등본 발급 내역, 금융 위임장 초안, 그리고 작은 검정색 USB 하나가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걸로 모든 걸 되돌릴 수 있겠구나. 그 USB를 쥐고 나는 거실로 나왔다. 그 순간이었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다. 눈빛이 이상했다. 술 기운도 없고 오히려 너무 차갑고 선명한 눈. 아버님, 거기서 뭘 하고 계세요? 그의 시선이 내 손에 쥔 USB로 향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그건 제 건데요. 그 한마디에 나는 깨달았다. 이제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도연의 눈이 내 손에 쥔 USB를 향했다. 그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그 밑에 깔린 감정은 분명 두려움이었다. 아버님, 그건 제 겁니다. 돌려주시죠. 그 말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처음 만났던 그 완벽한 사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이제 내가 가진 걸 뺏긴 사람의 얼굴로 서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도연아, 이게 내 거냐? 그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다. 네, 내 돈, 내 땅, 내 계좌 다 내 거냐?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USB를 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이건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물건이다. 그 말에 그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거실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거 줘. 나는 재빨리 몸을 옆으로 빼며 외쳤다. 하지 마라. 하지만 그는 이미 내 팔을 잡아 당기고 있었다. 평소 젠틀하던 모습과는 달리 손아귀 힘이 강했다. 정말로 필사적인 사람의 힘이었다. 그가 내 손목을 비틀기 직전 USB를 바닥으로 던졌다. 그러자 도연이 바닥으로 고꾸라져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에 쥔 USB를 보며 그의 눈동자가 일그러졌다. 안도, 분노, 욕망, 수십 가지 감정이 겹쳐 있었다. 아버님은 제가 뭘 해도 결국 저한테 져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래. 예. 그는 웃었다. 왜냐고요? 전 이미 아버님을 다 알아요. 착하고 정 많고 절대 딸에게 상처 주기 싫어하는 사람. 그는 USB를 들어 올렸다. 아버님 같은 사람은 제가 가장 상대하기 쉬워요. 그 말에 나는 온몸의 혈관이 차갑게 식는 기분을 느꼈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착함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악랄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 참담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는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아버님은. 나는 그 순간 말했다. 근데 너 그 USB 지금 열어봤냐? 도연의 웃음이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 주머니에서 그거 꺼낼 때 충전기가 없더라. 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너 그거 비밀번호 모르면 못 연다는 걸 까먹었지? 나는 조용히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두 번째 USB가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바닥에서 주워간 건 내가 일부러 버린 미끼 USB였다는 걸. 도연은 미친 듯이 이를 갈았다. 아버님, 대체 언제 널 지켜본 게 너만큼 오래는 아니지만 충분히 길다. 내 목소리가 차갑게 잠겼다. 내가 날 속이려고 준비한 만큼 나도 널 막으려고 준비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경찰입니다. 도연이 고개를 돌렸고 그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다. 경찰 2명이 들어왔다. 그리고 한 명이 말했다. 이도연 씨, 사문서 위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연은 내게로 돌아보며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아버님, 아버님까지?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도연아, 착한 사람을 이용한 내 죄는 너무 크다.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그때 딸 지은이가 달려들어왔다. 도연 오빠, 안 돼 오빠. 지은이는 경찰에게 달려들며 울부짖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지은이는 나를 밀치듯 말했다. 아빠가 그러면 안 됐어. 오빠를 이렇게 만들면.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경찰 한 명이 말했다. 송지은 씨, 당신도 참고인 조사 대상입니다. 도연 씨 계좌 자금 이동에 대한 관여 여부가 확인됐습니다. 지은이는 굳어버렸다. 그리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빠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딸도 피해자였고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으며 그저 사랑 때문에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했던 존재였다. 도연이 경찰차에 실려가고 딸이 보호받으며 집을 떠난 후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다. 빛 좋은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으니 마치 내가 이 집의 마지막 생존자인 것 같았다. 나는 마지막 USB를 바라보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 안에는 도연이 버려온 모든 일, 위조 서류, 계좌 이동 기록, 그리고 지은이가 묵인했던 정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파일이 있었다. 부재고 자산 계획 최종본. 파일을 열어보자.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목표 달성 예상일 3개월. 대상자 장재구. 협력자 송지은. 나는 눈을 감았다. 몸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박지연.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는 한 가지를 직감했다. 이 이야기는 도연이 감옥에 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장재구 씨, 저는 도연 씨의 진짜 파트너였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과 얘기해야 할 게 많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창밖에는 밤바람이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